이번에 마지막 장으로서 이제 우리나라의 R&D 투자 현황이랑 특허 건수인데요. 이것도 저도 준비하면서 또 깜짝 놀랐는데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2013년 기준이고요. 이게 가장 최신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 개발비는 59조 좀 넘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6위권. 이것도 좀 놀랄 만한데 GDP 대비는 4.15%로서 이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특허 건수는 이렇게 약간씩 증가를 했는데 이거 특허를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직까지 낮고 미국에 비해서는 뭐 특허 이전율이 2분의 1이고 건수는 2분의 1, 그 비용으로는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그 국가 R&D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단순히 그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단순히 그 특허 수 뭐 이런 거에 약간 그 이거를 활용성 측면에서 제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 위주의 결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제가 듣기로는 요즘은 민간 전문가들을 많이 불러서 이런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들도 좀 많이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이제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 기술 혁신이 이제 왜 중요한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세션 2에서는 그러면 기술 혁신이라는 거가 무엇이고 그 혁신은 어디로부터 혁신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의 타입이나 패턴 같은 거를 보고 나머지는 이제 혁신의 그 동적인 특성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넌트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지난 수업 시간에 아마 들었을 거고요. 발명과 뭐 혁신이 어떻게 다른지.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프레드릭 베츠 교수님의 책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 자연에서 과학,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유틸리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언스는 그 자연을 디스커버, 발견하는 과정을 이제 리서치라고 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자연을 발견을 하고 테크놀로지는 그 자연을 조작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인벤트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머셜라이즈 되면서 자연이 이제 활용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게 마켓으로 가면서 자연을 이용하는 형태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이노베이션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 혁신이란 정확히 무엇이냐? 정의는 밑에서는 뭐 다른 과학자들, 다른 연구자들의 정의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이제 교재에서는 기술 혁신이란 공정, 시장, 재료, 조직 등 생산 수단의 새로운 결합을 통하여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마케팅, 판매하는 일련의 현상. 이렇게 보면은 뭐 기업 활동의 전부 다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실제로. 근데 재밌는 거는 다른 수업을 들어봐도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기술 마케팅 수업을 들어봐도 마케팅만 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수업 시간에 보면 R&D랑 연결이 되면서 어떤 R&D를 할 것이면서 시장에 내놓고 그것도 마케팅 수업만 들어봐도 마케팅이 그러면 처음부터 다 하는데 막 과목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 정의를 다 통합해서 이제 기술 혁신의 특징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술 혁신이 정적이라기보다는 동적으로 개선 활동의 과정, 프로세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목적이 앞에 나왔지만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뭐 어떤 식으로든 사용자에게 효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사용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을 주거나 아니면 기존에 쓰던 제품의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가격을 낮추는 효용을 주거나 하는 등의 어떤 식으로든 효용을 줄 수 있어야지 한다는 이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 상업적이라는 네. 네. 근데 상업적이지 못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기술 혁신하고 같나요? 그 대표적인 게 뭐 비영리
기관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이 스스로 뭐 쓰면서 불편함을 느껴서 뭐 개선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진짜 이제 성공하지 못한 아,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 기술적이나 과학적으로 많이 진보한 아니요, 꼭 그렇지는 성업화가 되지 않나요? 상업화가 되지 않으면요. 근데 어차피 그런 활동들이 나중에 다 축적이 돼서 그게 뭐 러닝 효과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설명할 텐데 그 혁신의 타입에 따라서 정말 뭐 진짜 세상을 바꿀 만한 뭐 개선만이 혁신이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뒤에서는 혁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네네 혁신이 처음에 이루어질 때는 되게 상업적으로 성공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만들어져서 그렇죠. 지금 많이 되는 그레이드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인터넷 그렇죠. 아이디어 네, 나왔을 때 네. 나온 건데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평가하는 게 아니라 후대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 기술 혁신을 평가한다. 그 뭐 타입을 볼 때는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금 말한 사례에서는 기술의 확산 속도, 나중에 뭐 동적인 걸 설명을 할 때 얼마나 확산 속도가 빠르냐 그런 내용에서 이제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술 혁신에 대해서 이제 그 유명한 연구자라고 해야 되나요? 슈페터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존의 생산 방식이나 기술들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여는 것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롱지비티,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이 연료 같은 역할을 하고 이노베이션은 리얼 웍이라고 해서 다른 경영 활동들과 마찬가지로 매니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그 처음에 그 프레드릭 베츠 교수님의 그림을 약간 확장한 건데 뭐 설명을 대충 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 보면 이제 사이언티픽 프로그레스에서는 저 가버먼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으로 오면서 인더스트리얼 서포트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이거는 뭐 왜 그럴 것 같을까요? 근데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그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당장 상용화 기술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고 정부나 대학교에서 약간 원천 기술, 기초 과학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뭐 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세션 2에서의 이제 다음 챕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노베이션의 소스, 그다음에 타입, 그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고요. 이제 혁신의 원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은 지금 이 그림도 저는 이 장표로 만들 때는 제가 만들지 않았는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이제 멜리사 실링 책을 참조를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기업의 그 혁신의 원천으로서 펌이 있고 유니버시티, 거버먼트, non-profit organization,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그리고 이제 펌이랑 유니버시티가 한 곳에 지역적으로 몰려 있는 것을 이제 클러스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펌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기술 혁신을 하는 그 소스 원천으로서 이제 가장 먼저 펌이 나왔는데 뭐 생각하기에 이 5가지 주체 중에 기술 혁신의 원천으로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유니버시티요. 왜 웃어? 뭐 기업이죠. 기업. 우리가 다 쓰는 제품들, 스마트폰부터 PC, 뭐 TV 대부분 기업들에서 기술 혁신을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기술 혁신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기존 그 예전에 연구를 이제 제가 그냥 붙였는데요.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 선형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형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건 195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이게 뭐 이런 선형 모델이 주도적인 모형이었는데, 이 모형을 만드는 것 자체도 뭐 개념적으로는 복잡한 기술 혁신을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정책 입안자 관점에서도 정책을 제공할 때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결정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대표적인 로제거가 한 모델을 보면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기술 개발, 투자, 습, 그다음에 확산 단계 이렇게 있는데, 이 모델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이노베이션 프로세스랑 뭐 비슷한데, 이 모델이 어느 순간 그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고 실제로,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일본 기업들은 기초 연구나 뭐 응용 연구가 기초 연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이 성과를 올리는 걸 보고 미국에서는 야, 이 모델이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우리나라도 실제로 기초 연구보다는 뭐 기술 개발 쪽에 먼저 여기에 포커싱을 하면서 일본 다음으로 기업들이 성과를 올릴 수 있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투자, 그 어떤 생산 시설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도 없이 아예 시스코나 이런 데서 생산 기지를 바로 턴키로 지워버리고 바로 2단계로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비난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요즘에 그래서 나온 그 모델들을 보면은 좀 더 복잡한데, 과정 중에 뒤로 가서 피드백이 있거나 하는 상호작용 모델이나 아니면 다양한 모델들이 다시 제시되고 있습니다.